안녕하세요. 온라인 뱅킹 쓸 때 꼭 설치하라고 하는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만약에 그 프로그램들이 오히려 내 컴퓨터를 더 위험하게 만든다면 어떨까요? 오늘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들 가지고 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한국의 보안 애플리케이션 KSA 2.0 얘긴데요. KAST 연구보고서랑 관련 분석 자료, 저희가 이걸 좀 깊게 들여다봤습니다. 네, 이게 보통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 아니면 인증서 관리 프로그램 이렇게들 아시죠? 원래 목적은 금융거래를 안전하게 하려는 거였는데 연구를 보니까요. 이 프로그램들 설계 방식 자체가 웹브라우저의 기본적인 보안 구조하고 좀 충돌한다는 거예요. 충돌한다고요? 네, 그래서 때로는 이게 심각한 보안 구멍, 취약점이 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보안을 위해서 깔았는데 그게 오히려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런 아이러니가 있는 거죠.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와, 이거 정말 수백만 명이 매일 쓰는 기술인데 뭔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부분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네요. 되게 중요한 문제 같은데요? 보고서에 사용자 조사 결과도 있던데 이것도 좀 흥미로웠어요. 아, 네네. 그 조사 결과요. 은행 이용자 거의 대부분 97%가 KSA를 설치해 봤는데 정작 한 60% 가까이는 이게 뭐 하는 프로그램인지 잘 모른다고 답했다면서요? 맞아요. 그게 참 그쵸. 대부분 그냥 설치하라고 하니까 설치하는 경우가 많고요. 심지어 사용자 PC를 직접 분석해 보니까 한 사람당 평균적으로 9개나 깔려 있었대요. KSA가. 9개나요? 평균적으로? 네. 그리고 그중 상당수는 또 업데이트가 안 된 아주 오래된 버전이었다고 하고요. 이야, 그게 왜 문제가 되는 거죠? 오래된 버전이 많다는 게? 이게 바로 연구진들이 지적하는 KSA의 근본적인 설계 문제랑 연결되는 지점인데요. 크게 한 4가지 정도 문제를 지적했어요. 우선 웹페이지는 안전할 거라고 너무 믿는 경향이 있다는 거. 웹페이지를 믿는다. 네. 그리고 자체 인증서를 막 쓰면서 우리가 보통 안전한 인터넷 통신이라고 하는 그 TLS 보안을 오히려 약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 심지어 어떤 제품에서는 암호화에 쓰는 개인 키가 그냥 유출된 사례도 발견됐다고 해요. 프로덕트 B였죠. 개인 키가요. 와, 심각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브라우저가 원래 가진 보호막 기능, 샌드박스라고 하는데 이걸 자꾸 무력화하려고 시도한다는 점. 마지막으로는 사용자 정보를 좀 필요 이상으로 많이 수집하는 문제도 지적됐어요. 추적이나 식별 목적으로요. 아, 그럼 그런 설계상의 문제들이 그냥 이론적인 게 아니라 실제 보안 위협으로 이어진 사례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총 19가지나 되는 심각한 보안 취약점이 발견된 거예요. 예를 들면 키보드로 치는 내용을 몰래 훔쳐보는 거, 키로깅이라고 하죠. 이걸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 자체가 가능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고요.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이요? 네, 그리고 해커가 멀리서 내 컴퓨터를 마음대로 조종하는 원격 코드 실행, 이것도 프로덕트 B라는 특정 제품에서 문제가 됐었고요. 또 통신 내용을 중간에서 가로채거나 바꾸는 중간자 공격, MITM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사용자 식별이나 추적 문제도 프로덕트 A, B, C 등 여러 제품에서 발견됐었습니다. 지금은 대부분 고쳐졌거나 좀 완화됐다고는 보고됐어요. 이게 그냥 연구실에서만 발견된 문제가 아니라는 게 더 놀라운데요. 그 보고서 보니까 2023년에는 북한 해킹 그룹이 실제로 이 KSA 취약점을 이용해서 공격을 했다고요. 대상이었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건 KSA 문제의 심각성을 아주 그냥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만대요? 정말 큰일이었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꼭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예전에 중국의 그린댐이라는 감시 프로그램이나 카자흐스탄 정부가 국민 인터넷 통신을 감청하려고 했던 시도처럼 정부가 특정 소프트웨어 설치를 강제하거나 유도할 때 비슷한 위험이 생길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전 세계적인 현상일 수도 있어요. 아니 근데 이렇게 문제가 많고 실제 피해 사례까지 있는데 왜 이렇게 해결이 잘 안 되는 걸까요? 뭐가 그렇게 어려운 거죠? 이게 KSA를 둘러싼 생태계 자체가 좀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그래요. 취약점을 제대로 고치려면 그 보안 프로그램 자체만 바꿔서는 안 되고 은행 웹사이트 코드, 특히 자바스크립트 같은 부분을 같이 수정해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 프로그램이랑 웹사이트 둘 다요? 네. 그러다 보니 여러 은행하고 또 여러 보안 업체들이 다 같이 협력해야 하는데 이걸 딱 통일해서 관리하고 배포하는 시스템이 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그리고 뭐랄까, 보안업체 입장에서는 근본적인 구조를 바꾸기보다는 당장 문제되는 것만 급하게 막으려는 경향이 있을 수 있고요. 은행들은 또 책임을 서로 좀 미루는 경향도 있다는 분석도 있고요.
법적으로는 이제 설치 의무가 없어졌다고 들었는데도요. 네, 맞아요. 법적 의무는 사라진 지 꽤 됐는데 오랫동안 그냥 그렇게 해왔던 관행이라는 게 쉽게 바뀌지가 않는 거죠. 결국에는 기술적인 문제에 더해서 여러 기관들의 이해관계나 책임 소재 같은 것까지 다 얽혀 있어서 더 풀기 어려운 거군요. 지키려고 만든 도구다 오히려 위험하고 없애기도 힘들다니 참 답답하네요. 그렇습니다. 정리하면 KSA는 웹 브라우저의 자체 보호 기능을 좀 무시하게 만들고 웹사이트에 너무 큰 권한을 주고요. 또 표준이 아닌 자체 암호 방식을 쓰기도 하고 데이터를 좀 과도하게 수집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럼 대안은 없는 건가요?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대안 기술들이 있죠. 요즘 피도라고 해서 뭐 지문이나 얼굴 인식처럼 비밀번호 없이 인증하는 방식 이런 게 주목받고 있잖아요. 더 안전하고 편리할 수 있는데 기존 시스템을 이걸로 바꾸는 데는 또 여러 장벽이 있는 거고요.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좀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어요. 특정 소프트웨어를 강제하기보다는 여러 인증 수단을 같이 쓰는 다중인증, MFA나 아니면 접속 환경을 분석해서 위험도를 판단하는 위험 기반 인증, RBA 같은 걸 활용하고요. 은행의 책임을 더 강조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특정 기술에 얽매이지 않으려고 하고요. 네,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분명히 좋은 의도, 그러니까 금융거래 안전을 위해서 시작했을 KSA 의무화 정책이 결과적으로는 실제 해킹 공격에 악용될 수도 있고 또 고치기도 어려운 그런 보안 허점들을 가진 취약한 생태계를 만들어버렸다는 거군요. 네, 그렇죠. 그리고 많은 사용자들은 이런 위험을 잘 알지도 못한 채 그냥 쓰고 있다는 거고요. 그게 참 중요한 시사점입니다. 웹 보안 어떤 세계적인 표준에서 벗어나거나 아니면 강력한 관리나 업데이트 체계 없이 특정 기술만 밀어붙이는 게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죠. 결국에는 기술을 둘러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또 모두가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게끔 유도하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보안을 강화하려던 조치가 오히려 위험을 키운 이 역설적인 사례를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데요. 사용자의 이해도나 프라이버시,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웹 기술 표준과 충돌할 때 우리가 진짜 추구해야 할 보안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의 방패가 언제, 어떻게 스스로의 약점이 될 수 있을까요?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